페이지가 64페이지. 64페이지. 자, 첫 번째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맞니?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이니까 미들스쿨 스튜던트 2학년에도 원자의 구조가 한번 나오고 하이스쿨 스튜던트 2학년에도 원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바이올렛. 자, 이 원자라는 친구는 1803년. 자, 이제 원자라는 게 언제부터 등장을 했느냐를 좀 가보면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라는 학자가 등장을 해. 누구? 데모크리토스. 자, 이 데모크리토스라는 학자는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해. 맞습니까? 그걸 무슨 설? 입자설이라고 불러.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 맞니? 자, 그래서 옆에 적어놨어. 자, 그러면 이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은요, 한동안 묻혀 있어. 왜? 누가 등장하느냐? 어마어마한 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을 하면서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은 묻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누가 등장을 해? 볼턴 말고 그 전에 라부아지에 라는 학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 데모크리토스와 관련된 고대 문서를 발견을 하는 거지, 도서관에서. 그리고 이거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입자설이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됩니다. 보일과 라부아지에라는 두 학자가 물질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어떤 물질, 그러니까 모든 물질들은 어떤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 그러면서 그거를 보일과 라부아지에는 각각 원소라고 불러. 그래서 보일이라는 학자는 원소라는 개념을 다시 등장시키고, 보일은 라부아지에는 원소라는 걸 정의를 해. 그리고 나서 누가 1803년 드디어 등장한 우리의 돌턴 형님은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 돌턴의 원자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야. 원자설. 됐지요? 자, 1803년이야 이 원자설이. 그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약 90년 이상, 100년 조금 안 되는 94년 정도가 지났을 때쯤 누가 등장하느냐? 영국의 톰슨이라는 학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요? 톰슨. 자,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는요, 블로그로 유명한 옥스포드. 두 번째는요, 케임브리지. 자, 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는 캐번디시라는 학자가 만들어 놓은 연구소가 있어. 캐번디시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의 연구소장이었어. 누가? 이 톰슨이라는 학자가. 무슨 실험을 했느냐?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음극선. 물론 당시에는 이게 음극선인지 뭔지 잘 몰랐지. 우리 저기 생각하면 쉬워요. 가스레인지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스파크 탁탁탁탁 튀지. 그지? 그런 식으로 고압의 전압을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금속에다가 연결해 줬더니 하나의 금속에는 이렇게 구멍이, 지금 요게 이제 그 실험인데, 요 플러스 그게 금속 가운데 구멍이 뽕 뚫려 있어. 여기에 지금 자세히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스파크가 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지? 어떻게? 지 이렇게, 그지? 여기서부터 스파크 할 때 지 이렇게 하잖아. 송지처럼, 그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사이를 통해서 빛 한 가닥이 쭉 나간다고.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볼 때처럼 빛이 이렇게 확 나온다고. 웃냐? 비웃네. 비운데. 자, 그때의 요 빛의 특징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야. 우와. 자, 그래서 진공방전관의 높은 전압, 고전압을 걸어주면 어디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뭐가 나온다? 빛이 방출된다. 이 선을 무슨 선? 음극선. 음극선. 음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게 지금 밝혀졌으니까 지금은 음극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당시에는 정확한 성질이 밝혀지기 전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실험을 하는데 우와. 밑으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 순서가 조금 이상해. 가운데 거 여기부터 가운데. 자,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뭐를 넣어왔더니 물체를 넣어왔더니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금속을 넣어왔더니 그림자가 생기네. 그림자. 그러면 이 빛은 뭐 한다? 그림자가 생긴다는 건 직진하더라. 그지? 그래서 무슨 성? 직진성을 갖는다. 우와. 두 번째, 이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뭐를 넣어왔더니 바람개비를 넣어왔더니 바람개비가 뭐 한다? 회전한다. 어떤 힘을 받는다고. 그치? 회전한다는 건 힘을 받는 거야. 가만히 힘을 받지 않으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그 얘기는, 자, 요거 이제 위에 이거 뉴턴의 물리 법칙인데, 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체는 요 m이 뭐야? 질량. 질량이야. 물체는 질량이 있어야지만 힘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야. 질량이 없는 물질은 힘을 갖지 못한다. 즉, 이 음극선에 의해서 바람개비가 회전해. 왜? 이 안에는 진공이었으니까. 그 얘기는 이 음극선이 뭐 한다? 질량을 가진 입자더라. 밑에다 적어두세요. 입자성. 여기 적혀있지 지금. 이게 두 번째 실험. 순서를 왜 이렇게 해놨는지 잘 모르겠어. 세 번째, 자석을 갖다 댔더니 이 음극선이 어떻게 된다? 휘어져. 자석에 의해서 휘어진다라는 건 얘가 무슨 성질을 갖고 있느냐?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다. 즉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얘기야. 전하를 띈다. 전기적 성질.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플러스 전할까 마이너스 전할까 궁금한 거지. 자, 이 당시에 유행이었어. 뭐가? 전기하고 자기를 가지고 연구하는 게. 그래서 이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기적 성질을 띠는 물질들은 자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반대로 자석도 전기적 성질에 영향을 준다였어. 우연히 여기다가 자석을 갖다 댔더니 휘어지네. 그걸 가지고 뭐를? 아, 얘 전기적 성질을 띠는구나. 그럼 이제 찾아야지. 무슨 성질인데 그게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찾을 거야? 그래서 톰슨이 이 음극선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이 음극선이 지나는 통로 가운데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갖다 놔. 전기, 전하에. 그랬더니 어느 쪽으로 휘어졌어? 플러스 쪽. 그렇지,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더라. 그러면 무슨 성질을 갖는다?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다. 즉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전기장을 걸어주었더니 플러스 쪽으로 휘어진다. 그럼 위에 있는 실험과 다 더불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이 빛은, 이 음극선이지, 빛은 질량을 가지며, 왜? 바람개비를 어떻게 했으니까? 돌렸으니까. 무슨 전하? 마이너스를 전하를 띠는 뭐더라? 입자의 흐름이더라 라는 거를 찾아낸다는 거지. 마이너스의 입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전자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전자라고 명명을 합니다. 누가? 이 톰슨이. 자, 옆에서님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자, 돌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무슨 모양? 공모형이라고 해서 공모형 이렇게 불러요. 돌턴의 원자 모형은 크기는 그냥 무시합시다잉. 그리고 이 톰슨이 뭐를 발견을 해? 전자라는 걸 발견을 하면서 원자 안에 전자라는 친구들이 어떻게 초코칩 쿠키의 초코칩처럼 콕콕콕콕 박혀 있구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원자 안에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콕콕콕콕 박혀 있는 모양으로, 전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 그렇지? 그러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니까 나머지 공간에 플러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 거지. 따라서 얘는 전기적으로 모두 중성이고, 다만 원자 안에 전자들이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무슨 모형이라고 불러준다? 푸딩 모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요 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요 빈 공간에 이 플러스가 골고루 퍼져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을 플러스 전하의 바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 자, 적을 거 있으면 먼저 적고 넘어갈게요. 자, 요것도 먼저 적어둡시다. 요거 지금 그리고 요거 적고, 요거부터 빨리 적고. 이렇게 해서 전자를 발견을 합니다.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자, 다 썼으면 밑에 요거 쓸 거 얼른 빨리 쓰세요. 자, 이렇게 해서 톰슨이 뭐를 발견했다? 전자를 발견했다.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형 이렇게 지금 다시 나오지. 내가 그리라고 했지만 한 번 더 그려보라고 지금 그리라고 한 거야. 자, 그래서 이 결과 돌턴의 원자 모형은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겠지. 왜? 실제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게 아니었으니까. 전자가 이미 빠져나오니까. 원자는 또 다른 물질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 누구의 톰슨의 제자였던 누구? 어니스트 러더퍼드라는 학자가 1911년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뭐라고요? 아까 적었어.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자,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뭐다? 헬륨 2 플러스. 이게 뭐야? 헬륨 2가 양이온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헬륨이 몇 번이지? 2번. 2번이야. 그러면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돼. 근데 그 2개를 전자를 다 잃어. 와우. 홀딱 벗겨진 상태요. 뭐만 있어? 원자 핵만 있는 상태지. 그래서 헬륨 양이온, 헬륨 핵, 우리가 다른 말로 헬륨의 원자 핵이라고 불러. 알파 입자는. 물론 당시에 이게 그건지 잘 몰랐지, 정확하게. 지금은 알려져 있지만.
그 H 뭐라고 쓰시나요? 어디? 저희 알파 입자 위. He, E 플러스. 헬륨 E 플러스. 다시 써줄게 그러면. 그리고 H 옆에 있는. E 플러스, E 플러스. 아니 그거 옆에 있는 거. 양이 중이.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헬륨 원자핵은. 그럼 중성이 아니에요? 양성이지, 플러스지. 누가 이렇게 보냈어? 물론 지금 와서 알려진 거야, 이 헬륨 알파 입자라는 건. 자, 그래서 이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의 대부분이 뭐더라? 비어 있는 공간이고요. 원자의 중심에 밀도가 매우 크고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인 뭐가 존재한다? 그렇지. 원자핵이 존재한다. 이거 맞는데 왜 이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보면은요, 조금 짧게 막 할게. 요거 아니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자,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아주 얇은 금을 얇게 펴서 만든 금박에다가 이 알파 입자 발생기, 이건 이제 납을 집어넣으면 납에서 알파 입자들이 발생을 하거든. 거기서 알파 입자들이 뿅뿅뿅뿅 나와. 그러면 이게 이제 알파 총이라고 부르는데, 알파 총, 뭐 알파 입자 발생 장치야. 아무튼 요 알파 입자가 금박을 지나서 대부분 어떻게 된다? 통과합니다. 대부분은 통과를 해. 근데 정말 우연히 이렇게 꺾이는 친구들, 아니면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이런 친구들이 지금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나오는 친구도 있겠지, 이쪽으로 가는 애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러더퍼드는 자기 스승님의 톰슨의 원자 모형, 즉 푸딩 모형이라면, 지금 이게 푸딩 모형이잖아, 그렇지? 그 원자의 전자들이 콕콕콕콕 박혀 있을 거 아닙니까? 맞니? 그러면 알파 입자의 질량이 전자에 비해서 매우 빠르단 말이야. 플러스를 띤 이 알파 입자들이 마이너스를 띤 전자를 빠른 속도로 통과를 해버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들의 질량이 작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알겠습니까? 크게 영향을 못 준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하고 일부 알파 입자가 영향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닐 거니까 일부 알파 입자가 약간 휘어질 수 있다. 뭐라고? 약간 휘어질 수 있다. 영향을 받긴 받아서. 전자에 맞은 거예요, 그럼? 전자에 맞는다기보다 전자에 끌려간다거나 이래서 약간 경로가 휘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휘어질 수 있고요. 이 약간 휘어진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요 예측은 자기 스승님의 톰슨의 원자 모형일 때.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 이래요. 어때? 예측은 이랬는데 실제 결론을 봤더니 대부분 그대로 직진을 해서 통과하는 건 맞아. 스승님의 이론이 맞나? 근데 약간이 아니고 극히 일부가 어떻게 돼? 많이 휘거나 크게 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된다? 튕겨져 나오더라. 이걸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어? 뭐야? 다른 게 맞아. 뭔가 이 전자를 튕겨낼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물질이 있구나. 전자라네, 알파 입자를. 근데 그건 전자는 아니야. 왜? 전자는 마이너스의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 원자에게 그냥 뚫고 가거나 아니면 튕겨져 낼 수 없단 말이야. 알파 입자를. 그지? 그러면 질량이 매우 크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리고 걔는 뭐를 띄어야 돼? 플러스를 띄어야 돼. 왜? 질량이 매우 큰 그 무언가가 마이너스라면 알파 입자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돼?
붙지. 그치? 맞아 아니야? 맞네요. 예를 들면 좀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성현이가 여기 서 있어. 그래서 호연이가 서 있고 성현이가 여기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어오고 있어 호연이한테. 그러면 호연이는 성현을 보고 어떻게 해? 스트레이트. 밀어내거나 그치? 옆으로 피하거나 어떻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못 피한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해? 스트레이트. 밀어내겠지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성현이 입장에서도 같은 남자니까 끌어안을 수는 없잖아. 못하죠. 튕겨도 나갈 거라고. 근데 여기에 성현이의 이상형인 여성이 서 있어. 그럼 그냥 붙죠. 그럼 어떻게 돼? 뛰어가서 그냥 안겨야지. 그치 덥석 안아버리겠지. 뭐 뻔하지 뭐 고성현이야 뭐 그치?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알파 입자는 플러스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뭔가 튕겨내지 않고 얘가 마이너스라면 얘들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 붙어버릴 거라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튕겨져 낸단 말이지. 튕겨져 낸다라는 건 결국은 플러스하고 같은 성질이란 말이지. 그래서 원자핵의 매우 좁은 공간에 뭐가 있더라? 플러스 전하를 띤, 그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질량이 매우 큰 부분이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원자 안에 뭐가? 플러스의 질량이 매우 큰 부분이 요 안에 있지 않을까? 아까 톰슨처럼 플러스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을까? 와우. 그리고 이 친구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 원자핵이라고 불러. 을 찾아냅니다. 왜? 이거로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 알파 입자를 튕겨져 낼 수 있는 건. 그 얘기는 그리고 대부분 통과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원자핵은 매우 어떻더라? 작더라. 매우 작더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나온 원자 모형이 바로 원자핵이 원자의 중심에 있고 전자들이 그 원자핵 주변을 어떻게 뱅글뱅글 도는 무슨 모형? 여기 나와 있지? 행성 모형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또 바뀐 거네요. 그럼. 원자 모형을 바꾼 거지. 그러니까 누가? 러더퍼드가. 자기 스승님의 모형은 틀렸구나. 내가 맞다. 잘난 척 오지지. 근데 실제로 맞아. 와우. 갑자기? 빡빡이 알지. 행성. 행성 모형. 행성. 아 진짜. 선생님 글씨가 이상해. 행성 모형이더라.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그냥 이 톰슨 모형이 맞다면 약간 끼어지는 정도밖에 안 나타난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러더퍼드는 뭔가를 더해. 뭘 하느냐? 골드스타인. 사실은 독일의 학자입니다. 독일 맞나? 독일 아마 맞을 거야. 원래 이름은 골트슈타인이라고 불러. 영어식 이름이 골드스타인이야. 미리 이 톰슨과 러더퍼드보다 훨씬 전에 양극선이라는 걸 찾아내. 양극선. 자, 진공 방전관에 뭐를? 수소기체를 넣고 방전시켰더니 자, 어떤 일이 벌어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빛이 있고 반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빛도 있더라. 이 말이야. 양쪽으로 빛이 다 가네? 요건 뭐였지? 무슨 선? 음극선이지. 그러면 반대로 얘는 뭐겠어? 왜?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니까 플러스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 성질을 가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지. 그렇지. 양극선. 양극선은 이미 발견이 되어 있었어. 발견이 되어 있었는데 러더퍼드가 자기 스승님이 음극선 실험을 했잖아. 그지?
맞아 아니요? 맞아요. 자기 스승이었던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잖아. 양극선 실험을 한번 해보자. 양극선 실험을 해. 원자핵을 발견하고 양극선을 가지고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했더니 뭐야? 이 양극선이 수소 원자핵이더라 라는 거. 그러니까 수소에서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오면 수소 원자핵만 남는 거지. 그 수소 원자핵이라고 발견을 하고 그 이름을 양성자,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프로톤, 그래서 P라고 써. 양성자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즉 러더퍼드는 원자핵도 발견하고 그 안에 양성자도 발견을 해. 와우. 자, 그래서 톰슨도 노벨상을, 러더퍼드도 노벨상을 받습니다. 우와. 밑에 있는 설명은 그냥 요거 양극선 발견된 그건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있겠어? 그림자도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바람개비 돌릴 거고, 그 다음 자석에 의해서 휘어질 거고, 마지막으로 전기장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휘어지겠지. 맞습니까? 왜? 얘는 플러스 성질이니까. 그래서 양성자를 발견을 딱 하고 났더니 이제 오메 뭐가 나와? 네. 자, 자기가 알파 입자 가지고 실험을 했지. 러더퍼드가 양성자 찾았지요. 알파 입자가 양성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계산을 해봐. 2개. 그랬더니 잘 들으세요. 알파 입자는 전하량이 플러스 2야. 양성자는 플러스 1이고. 그럼 이 알파 입자 안에 양성자 몇 개 들어가 있다? 2개 들어가 있다. 근데 알파 입자의 질량이 4야. 근데 양성자 질량은 1이야. 무슨 말이야? 자, 알파 입자가 양성자에 대비해서 질량이 4배인데 전하량 플러스는 전하량 전기적 성질은 2배밖에 안 돼. 그치? 그럼 양성자가 2개가 들어있다는 거 확신할 수 있어. 전하량이 2배니까. 근데 질량이 4배가 되려면 나머지 질량은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치? 맞아요? 그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 헬륨 원자핵이 아까 알파 입자라 그랬어. 이 알파 입자의 전하량이 전기적 성질이지. 양성자의 2배야. 근데 질량이 몇 배? 4배. 그럼 양성자의 2배라는 건 결국은 양성자가 몇 개? 2개 있다라는 거고, 질량이 4배라는 건 뭔가 입자가 몇 개? 4개가 있다라는 거야. 안 맞아.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야! 이야. 뭔가 더 있고. 더 있다. something. 뭘? 러더퍼드가 몰랐던 something. 우리는 다 알고 있는 something 뭐야? 전자. 중성자. 네? 즉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가 존재할 것으로 뭐 했다? 예측합니다. 왜? 발견할 방법이 없거든. 당시 기술로는. 그래서 러더퍼드는 대단한 사람이야. 원자핵을 발견하고 양성자를 발견하고 중성자를 예측까지 합니다. 와우. 됐죠? 그리고 누가 드디어 러더퍼드의 제자인 체드윅이 실제로 베릴륨에다가 베릴륨 원자에게 알파 입자를 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금에다 쌌잖아. 아까는 얇은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쌌잖아. 어떤 느낌이냐면 타조알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격이야. 그럼 타조알 깨져 안 깨져? 계란이 먼저 깨지지. 그치? 백날 던져봐 타조알 깨지나? 타조알은 그냥 주먹으로도 잘 안 깨지는데. 그러니까 금의 원자는 금 원자핵은 알파 입자를 아무리 갖다 쏴봤자 안 깨져. 근데 베릴륨은 계란 중에서 왕란이라고 해서 좀 더 큰 계란 있지. 그런 계란인 거야. 알파 입자 비해서. 그러면 작은 계란과 좀 큰 계란을 집어 던지면 대부분 작은 계란이 약하니까 깨지겠지만 어느 순간 큰 계란이 깨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약해지다 보면. 그거야. 그래서 질량이 비슷한 베릴륨 원자핵에다가 알파 입자를 갖다 때려 박어. 그랬더니 이 베릴륨 입자가 원자핵이 입자라네. 베릴륨 원자핵이 깨져. 파상. 바사삭 깨져. 그때 깨지는 미리 그래놨겠지. 미리 거기에 전기장을 걸어놔. 그러면 양성자는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어? 깨지는 순간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근데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지도 않고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지도 않고 그냥 튕겨 나가는 방향으로 직진하는 애들이 생겨. 예를 들면 이거야. 여기서 파사사사 이렇게 깨졌어. 여기에 플러스를 갖다 놨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갖다 놨어. 그러면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 양성자는 여기서 팍 튕기다가도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튕기다가도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니야. 그치? 전자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튕겨질 거고. 그치? 위쪽으로. 맞니? 근데 그냥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 생긴다는 얘기야. 상관없지. 그럼 얘는 전기적 성질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그래서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를 발견하고 그 이름을 중성자, 이름하여 중성자. 뉴트론, N-E-U-T-R-O-N, N 이라고 불러줍니다. 얘는 전기적 성질을 갖지 않기 때문에 가장 늦게 발견이 돼. 그지? 실제로 체드윅도 이거 발견하고 노벨상을 타. 그 원자의 구조,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전자,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에 의해서 노벨상을 벌써 3명이 탄 거야. 와우. 그래서 이 원자라는 친구가 위에 적어놨어. 단원명에 원자라는 친구가 뭘로? 원자핵과 전자로, 그리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진다라는 게 드디어 체드윅에 의해서 완전히 다 완벽하게 다 밝혀지게 된 거지. 여기에 있는 숫자는 뭐야? 발견된 순서야. 전자 발견됐고 원자핵 발견됐고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옆에다 선생님 영어로 다 적어놨지? 양성자는 프로톤, 그래서 P. 중성자는 뉴트론, N. 전자는 일렉트론, E. 여기까지 적고 넘어갑니다. 다 썼지요?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문제를 좀 풀을게. 자, 두 번째 68쪽의 원자의 구조입니다. 원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주위를 운동하고 있더라. 맞습니까? 별거 없어요. 이때 양성자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와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는 뭐야? 정전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이 뭐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하겠지? 자, 고정전기적 인력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뭐야? 쿨롱 법칙 또는 쿨롱 힘이라고 불러줍니다. F는 뭐야 저기? F는 K R 제곱분의 Q1 Q2. 자, 여기서 K는
전기상수. R은 입자 사이의 거리. Q1, Q2는 전하량. Q1, Q2 곱한 거예요? 곱한 거야. 각각이 Q1, Q2가 전하량이고 그 두 개를 곱한 값이야. 이거에 의해서 뭐가? 힘이 결정이 된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앞으로 많이 나오는 공식이니까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근데 K랑 저거랑 곱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클롬이에요. 쿨롱. 풀로 쿨롱? 쿨롱. 그래서 전하량이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세고, 큐가 있다고 잖아. 소문자 Q요, 소문자 Q. 그냥 내 맘이요. 요렇게 써도 되고, 니들 마음대로 써. R 제곱? 그리고 거리는 반비례하더라. 거리는 가까울수록 더 세더라. 우와. 자, 그래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됐고, 두 번째는 원자핵은 다시 뭐와 뭐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더라. 맞습니까? 네. 오케이, 방금 했던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원자의 지름은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 외우지 마세요. 내가 X 쳐놓은 이유가 있겠지. 무지하게 작더라. 자, 수소 원자 100억 개. 100억 개면 지금 지구에 있는 인구가 한 70억에서 80억 되거든. 인구보다 더 많은 수야를 일렬로 쭉 연결해 놓으면, 수소 원자 100억 개를 일렬로 연결해 놓으면 1m 요 정도 되는 거야. 1m 100억 개. 아. 그러니까 나는 내 키는 대략 한 185억 개. 와우. 내 키에는 선생님 키 왜? 이렇게 100억 개가 1m면 185억 개면 몇 미터겠냐? 85. 와우. 그렇지. 선생님 185였어요. 와우. 우와. 재밌네 이거. 됐지? 왜 웃어? 자, 원자가 그렇게 작은데 원자 안에 원자핵은 훨씬 더 작아. 전자가 더 작아요? 아니. 약 원자핵 10만 개가 일렬로 늘어섰을 때 원자 크기 정도가 돼. 와우. 10만 개.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원자핵이면, 선생님이 원자핵이면 사람 10만 명이 일렬로 쭉 서 있을 때 그 크기, 그 지름이 원자의 크기야. 와. 거의 뭐 대전시 정도 되겠지. 대전시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크겠지. 진짜? 그 정도로 커요. 10만 명이면 얼마는 아닌데? 이 폭이 얼마야? 한 50cm라고 가정을 하면 10만 명이면 50 이게 500만 50cm 원. 아닌가? 50cm. 예를 들어서 한 명이 50cm라고 가정을 하면 500. 두 명이면은 1m잖아. 10만 명이면 그럼 5만 cm겠지. 와. 5만 cm면 얼마야? 5만 cm. 5만 몇 킬로예요? 50kg. 5만 50kg? 500kg네. 500kg요? 500kg면 얼마나 뭐예요? 그럼 대전보다 크겠네. 500kg. 500. 아, 500kg가 아니라 500. 아, 잠깐만. 50 아니에요? 50kg인가? 몰라. 아무튼 뭐 대충 엄청 크다 이거요. 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와우. 자, 자꾸 추임새 넣지 마. 맞아. 자. 그래서 원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양성자 아까 적었지? P의 프로톤. 자, 여기 플러스, 동그라미 치고 플러스라고 쓰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쓰고 P라고 써도 돼. 양성자는. 반면에 중성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놔. 동그라미.
점도 안 찍어도 돼 사실. 그리고 동그라미에 n이라고 써놓는 경우도 있어. 중성자. 전자는 마이너스를 쓰거나 아니면 2를 쓰거나. 영상은 프로톤이 프로톤. P-R-O-T-O-N. 프로는 아니에요? 양성자만 트론 아니야. 쌤, 물 있어요. 기다려 이거 수업하고 있다가 쉬는 시간. 계획. 게이라고? 이렇게 있는 거. 자, 그럼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은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지만 무시해. 그래서 질량은 비슷. 근데 전자의 질량은 무시해. 예를 들어서 머리 깎고 나면 막 기분 좋아지지. 네. 왜? 머리가 가벼워지지. 비듬이 떨어지니까. 머리 깎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머리가 오늘 머리가 가볍네 그러면서 목에 부담이 덜해서 매우 편안한 날이네 이러진 않잖아. 그냥 그 정도의 질량이야. 우리 몸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의 질량. 전자가 원자에서 차지하는 게.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냥 내가 좀 표현 그렇지만 팬티 입고 몸무게 쟀을 때랑 팬티 벗고 몸무게 쟀을 때의 차이 정도? 느껴져? 안 느껴지지. 근데 팬티를 예를 들어서 1837장을 무게를 재면 그럼 뭐 어마어마하게 무겁겠지. 마찬가지야. 전자 1837개가 있으면 양성자 하나 정도의 질량이 나와.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바로 요거야. 밑에 나와 있는 상대적. 여기도 질량 선생님이 X 쳐놓은 이유가 뭐겠냐. 외울 필요 없다라는 얘기지. 저걸 가지고 내진 않아요. 한 2번인가 나온 적이 있긴 있어. 근데 최근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몰라도 돼. 전체 원자에게 질량을 양성자의 질량으로 나눠가지고 막 몇 개인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끔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양성자 하나의 질량을 상대값을 1, 중성자도 거의 같기 때문에 1, 전자는 1837분의 1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무시하라 그랬지? 그래서 옆에다가 선생님이 0에 가깝다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그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 누가 차지하고 있다? 원자 핵이 차지하고 있다.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더라. 됐죠? 그다음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이 어떻더라? 같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근데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어떻더라? 반대다. 따라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다? 중성이더라. 됐지요? 요것도 상대적인 전하량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기 뭐 써 있는 게 있는데 요거 먼저 쓰고 넘어갈 거야. 옆에 거. 띠링. 뭔가 맞지? 요 옆에 있는 거 요거를 좀 쓰십시오. 먼저 시작. 여기 보면 X 돼 있고 A, B, C, D 있지? 밑에 지금 A, B, C, D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게 뭔데요? 자, 이제 먼저 쓰고 나서 설명해 줄게. 자, 이 설명할 테니까 설명하고 써. 그냥 봐. 자, X가 의미하는 건 원소 기호입니다. 뭐 수소는 H, 헬륨은 HE 이런 식으로. 이 원소 기호를 중심으로 앞에 위아래, 뒤에 위아래 이렇게 4개의 숫자를 쓸 수 있어. 앞에 아래쪽에 있는 숫자가 바로 원자 번호입니다. 글씨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고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얘기해. 양성자 수. 그리고 원자일 때의 전자수를 얘기해. 됐습니까? 원자에서의 전자수. 그 다음 요 위에 있는 B는
질량수라고 불러. 뭐라고? 질량수. 질량수. 영어로 mass number야. 질량 아니야. 질량수야. 질량수. 질량과 질량수는 달라요.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값입니다. 저기 얻거나 이랬는데 왜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좀 다시 얘기할게. 자,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거야. 그러면 보세요. B에서 A를 빼면 질량수에서 원자번호를 빼는 거지. 맞지? 그럼 그게 뭐야?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에서 양성자 수를 빼니까 B 빼기 A는 중성자 수가 나온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C는 이온의 상대라는 말은 생략해도 되고, 전화량. 그렇지. 전하량. 이온의 상대 전하량. 의미하는 건 얻거나. 자, 이 전자를 얻거나 잃는 게 이온이지.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지. 아, 전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 다음 1은 그럼 양이온이 되니까 플러스. 전자를 얻거나 이런. 그렇지, 전자. 이온이 되려면 전자밖에 못 움직여. 얻거나 잃은 전자수. 자, 이 D가 뭐가 좀 지워졌는데 D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수를 우리가 요 뒤에다가 써. 예를 들면 H2 알지? O2 이런 거 다 뒤에 여기 쓰잖아, 그렇지? 그거야. 그래서 여기 책에는 지금 앞에 2개밖에 안 나왔는데 요 뒤에 2개 있는 요 숫자들도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 X를 쳐놓은 이유가 이거 외우지 말아라. 요걸로 봐라. A, B, C, D. 그럼 보세요. A에서 C를 빼면 뭐겠어? 원자 번호에서 A는 원자의 전자수였지. 거기서 얻거나 잃은 전자수를 빼면 이온의 전자수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밑에 있는 요거를 여기 생각했는데 여기다 안 쓰고 요 옆에다 쓸게. 보기 좋게. 자, 11번의 나트륨은요. 이게 23이고요. 만약에 나트륨이 1가 양이온으로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얘는 양성자수가 몇 개니? 11개지. 질량수는 몇 개니? 23개지. 그럼 중성자수가 얼마니? 12개지. 23에서 11 빼니까. 그치? 전자수는 얼마니? 원래 원자라면 전자수가 몇 개 있어야 돼? 양성자랑 똑같이 11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어떻게 했어? 잃었지? 그게 몇 개니? 10개니.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 위에서 요 아래 거 빼면 뭐를? 중성자수. 중성자수. 여기서 요걸 빼면 뭐를? 이렇게 빼면 뭐를? 전자수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졸고 있네. 이온의 전자수. 이온일 때의 전자수. 자, 요거까지 적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앞에 여기 뭐야? 다시 요것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요거 먼저 적읍시다. 자, 됐지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그겁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를 얘기한다. 그치? 그리고 양성자수이면서 원자가 갖는 뭐더라? 전자수이다. 왜? 원자는 뭐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질량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질량수란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거. 근데 선생님이 얘기 적어놨어. 자, 이 질량수가 뭐야?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원자량을 얘기해. 원자량. 탄소 12, 산소 16, 수소 1 했었지? 원자의 상대적 질량. 그게 이 질량수에서부터 나와.
질량수, 탄소의 질량수를 기준으로 원자량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실제 원자들의 원자량은 대부분 질량수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옆에 뭐라고 써놨어 선생님이? 질량은 아니다. 왜? 질량수는 전자의 질량은 무시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전자의 질량이 무시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실제로는 무시하면 안 돼. 근데 워낙 가볍고 비중이 작으니까 일반적으로 무시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량수 대신에 질량이라고 써버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동위원소라는 게 나와요. 뭐라고? 동위원소. 자, 이 동위원소는요, 양성자 수가 어때? 같아. 즉, 양성자 수가 같다는 거 원자 번호가 같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전자 수도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어떻더라? 같더라. 화학적 성질이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 이게 중요해. 중성자 수가 달라. 중성자 수가 달라. 물질이에요. 물리적. 그래서 양성자 수가 같기 때문에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들은 서로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학적 성질이라 하면 뭐야? 뭔가 반응하는 것들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화학적 성질인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성자 수가 다르다는 거는 물리적인 특징이 차이가 나. 물리적 특성. 우리가 얘기하는 뭐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이런 것들이 물리적 특성이야. 그런 데서 조금 차이가 나. 알겠습니까? 자, 대표적인 동위원소가 바로 수소가 있는데요. 수소는요, 기본적으로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 핵이. 그래서 일반적인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중수소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어요. 중수소는요, 중성자가 하나 붙어 있어. 양성자가. 그러니까 그냥 수소에 비해서 좀 더 어떻더라? 무겁겠지. 그래서 중수소인 거야. 삼중수소는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 있어. 그래서 중성자 두 개랑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중성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D라고 표현하기도 해. D. 다이. 그 다음 얘는 세 개이기 때문에 트라이. T. 원소 기호에 D랑 T라는 게 없어. 근데 만약에 D라는 게 주어지면 중수소구나. T라고 주어지면 삼중수소구나. 알면 돼. 그래서 일반적인 물은 H2O인데 경수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중수라고 해서 좀 더 무거운 중수로, 우리 그 원자로 중에서 중수로라는 원자로가 있는데 그런 데서 사용이 되는 물이 따로 있어요. 중수라고 하는 물. 얘는 밀도가 좀 더 높고 비열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좀 더 높아. 물보다. 근데 비싸. 왜 지원대로 붙어요? 그 생성되는 그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동위원소는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 비율은 거의 일정하더라. 무슨 말일까? 우리나라보다 뭐 미국이 더 많거나 뭐 미국보다 스웨덴이 더 많거나 이렇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한 분포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친구들, 그럼 보세요. 얘를 가지고 자 보면 동위원소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2번, 요거 좀 이따가 설명 다시 할게. 화학적 성질이 어떻더라? 같다. 왜? 양성자와 전자수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등의 물리적 성질이 어떻더라? 다르다. 왜?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평균 원자량이야. 평균 원자량은요, 동위원소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곱해서 실제로 자연상에 존재하는 이 원소의 평균적인 원자량을 계산을 해놓는 건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수소가 자연상에 99.9885%가 있지. 수소의 원자량이 1.008이야. 얘랑 얘를 곱해. 그 다음 존재 비율 요거 있지, 얘랑 얘를 곱해. 그리고 그 두 개 값을 더해. 그리고 100으로 나누면 돼. 자, 요걸로 생각할게, 요거. 자, 염소 35짜리 염소와 37짜리 염소가 각각 75.76%하고 24.24%가 있지. 걔들이 실제 원자량이 요렇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34.969 곱하기 75.76 36.966 곱하기 24.24 하고 나서 더해. 그리고 얼마로? 100으로 나눠버려. 존재 비율이란 게 뭐예요? 전체 자연상에 몇 퍼센트 있느냐? 자연상. 전체 수소 중에서 수소가 몇 개고 중수소가 몇 개인지 그 비율. 전 세계에서요? 어. 왜 만들어요? 왜 만든 게 아니고 자연상에 이미 있다니까. 그걸 계산해 놓은 거라니까.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는 선생님 여기 지금 X를 이렇게 다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작아, 얘 비율이. 그치? 탄소도 얘 비율 1%니까 작아. 산소도 얘네 비율이 1%가 안 되니까 굉장히 작다고. 그치? 그러니까 얘들은 무시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질량수인 1, 얘 질량수인 12, 얘 질량수인 16으로 그냥 원자량을 쓰면 돼. 평균 원자량이 거의 그거에 가깝거든. 굳이 실제로 얘기해보면 탄소의 원자량은 12.001 정도가, 아니 12.01 정도가 나와. 근데 귀찮잖아, 계산하기. 그치? 그러니까 얘는 12로 넣는 거고, 산소는 1.0001 정도 나와. 그거 다 일일이 계산하면서 쓸 수 없지. 산소도 15.996 정도 나와. 계산할 수 없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자연수로 그냥 써버리는데, 문제는 이거야. 염소 같은 애들은 이 친구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연상의 이 두 녀석의 비율을 골고루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가 약 3대 1로 존재한단 말이야. 75대 25 정도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35짜리, 얘가 35니까 35짜리 곱하기 3 더하기 37 곱하기 1, 얘가 1만큼 있으니까, 그리고 전체를 얼마로 나눠? 4로 나눠주면 35.5가 나온다, 이 말인 거야. 알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존재를 할 수 있더라. 자, 요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염소가요, 자연상에 Cl2로 존재하거든. Cl2로. 그러면 요 Cl 두 개가 둘 다 35짜리로 이루어진 염소가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하나는 35, 하나는 37짜리도 있겠지. 둘 다 37짜리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 얘들이 자연상에 얼마나 존재하느냐? 자, 35짜리가 전체 4개 중에 3개가 35짜리야. 맞죠? 그러니까 얘가 자연상에서 발견될 확률 4분의 3. 요 35도 4분의 3. 곱하면 16분의 9. 맞니? 얘는 4분의 3. 얘는 4분의 1. 그치? 그럼 16분의 3. 근데 얘네 위치가 바뀌어서 4분의 1과 4분의 3짜리도 있겠지. 그래서 2를 선생님이 곱해준 거야. 그래서 16분의 6. 얘는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 전부 16 곱하면 9대 6대 1. 자연상의 염소, 요 Cl2라고 하는 친구의 분자량이 70짜리, 72짜리, 74짜리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얘들의 분자량이 70인 게 전체 16개 중에 9개가 70짜리라고. 16개 중에 6개짜리는 72짜리고 16개 중에 1개는 74짜리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35Cl 대 37Cl이 A 대 B면 자, 이걸 가지고 요 밑에다 쓸게. Cl2가 70짜리와 72짜리와 74짜리 이걸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하면 돼? A제곱 2AB B제곱
어디서 많이 봤지? 곱셈 공식 A 더하기 B의, 왜냐면 요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치? CL2라는 건 요거의 얼마? 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A 대 B의 제곱을 가지고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어떤 원소가 뭐 A짜리 아니 10짜리가 10짜리 X가 있고 12짜리 X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얘가 3대 2로 존재를 해. 그럼 요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X2라는 친구가 20짜리 있을 수 있고, 그치? 요거 두 개로 돼 있으면 20이니까 얘랑 얘로 돼 있으면 22가 될 수 있지. 요거 두 개로 돼 있으면 24가 되겠지. 몇 대 몇 대면? 9대. 왜? 3, 3은 9니까 12대 4 요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요게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요 단원에서. 지금 한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건 요런 형태. 자, 여기까지 필기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화학으로 생명과학 넘어갑시다.